반갑습니다. 지대론, 지가론은 합쳐서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지대론하고 도시구조론, 지가론 말고요. 도시공간구조론 있죠. 도시공간구조론 뒤에 그 두 개 합쳐서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론 합쳐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348쪽에 그 지대 개념해서 지대는 토지 임대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토지 임대료. 다음에 이제 지대와 지가해서 그 지가는 이자율분의 지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대는 지가와 비례 관계 있죠. 그리고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 있죠. 그거 이제 공식 정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그 지대는 유량 개념이고요. 지가는 절량 개념이거든요. 지대는 이제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임대료 개념이니까 앞에 우리 유량 절량 했잖아요. 지가는 가격이잖아요. 가격. 가격 개념이니까 절량 개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대 논쟁 해서 그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 논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살았던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학파가 더 오래됐겠죠. 신고전학파보다. 이 고전학파는 200년 전쯤에 200년 전. 그러니까 주된 산업이 이제 농업인 사회죠. 그래서 그 살았던 배경이 농업을 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신고전학파는 이제 공업 생산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지를 보더라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위주로 봐요. 이쪽에서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 위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 요소라는 말 앞에서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생산 요소를 얘기할 때 노, 자, 토 이렇게 하면 3분법이죠. 노, 자 하면은 2분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농업을 주로 보는 곳에서는 토지를 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볼 때 노, 자, 토 이렇게 3분법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노, 자, 2분법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농업 생산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그 토지가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똑같은 넓이의 토지라 하더라도 어떤 토지는 생산량이 많고요. 어떤 토지는 생산량이 적어요. 인간이 투입한 노력은 똑같아도. 근데 그 지대라는 게 인간이 노력한 만큼, 인간이 기여한 만큼은 인간에게 줘야 되겠죠. 인간이 기여한 만큼은. 그게 바로 인간이 1년간 먹고 살고 충분히 생활하고 생활할 정도는 인간이 노력했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거를 초과해서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자연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토지가 원래 그 비옥도가 다르니까.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땅은 생산이 더 많이 될 것이고 토지가 비옥도가 낮은 땅은 덜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1년간 먹고 충분히 살고 남을 만큼의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좋다라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우리가 지대라는 것은 전체 생산물 가치에서 1년간 생산비만큼을 빼고 남는 걸 지주한테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고전학파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거 잉여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대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지대 성격이. 지대는 남는 거라는 거죠. 생산물 가치에서 뭐만큼을 빼고 비용만큼을 빼고 남는 게 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공업 생산으로 가보세요. 공업 생산의 경우에 자, 토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토지가 남의 토지라면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대를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들여야 되고. 그럼 제품을 생산할 때 공업 생산에서는 그 원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지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원가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 생산 원가에 포함시키고 거기에다 뭐를 붙여서 이윤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은 지주한테 주는 지대는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시장에 갖다 파는 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잉여는 점점 더 많아져요. 생산비 빼고 남는 게 많아지니까. 이건 가격이 올라갈수록 잉여가 많아지는 이런 구조인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지대가 많아지는 구조인데, 여기는 지대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게 먼저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생산비 빼고 남는 게 많다, 지대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대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커지니까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잉여니까 이제 불로소득인 거죠. 이거는 남는 거는 토지의 자연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인간의 생산비만큼은 뺐잖아요. 인간의 생산비만큼 뺐으니까 이제 남는 건 거저 먹는 것 아닌 거죠. 그냥 토지로부터 토지의 자연력으로 인해서 비옥도에 의해서 남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건 불로소득이 아니죠. 그만큼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를 기억하시는가 하면은 지대 성격이 지대 성격이 잉여다, 비용이다, 이렇게. 또 생산물 가격과의 관계에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소득이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라 하는 거고요. 또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에요. 이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지대 논쟁이고요. 이 고전학파에 속하는 게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이 지난 순환에 보셨던 차액지대 있죠. 차액지대, 위치지대. 요 두 이론이 바로 고전학파 이론이에요. 고전학파 이론. 다음에 이제 절대지대는 다른 이론이죠. 이제 고전학파. 이건 마르크스 경제학이죠. 이쪽은.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지대 이론이 자, 이렇게 네 가지.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자, 근데 이거는 지난 순환 두 번 다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액지대는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렇게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름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일부러 이 리카도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습관적으로 리카도의 차액지대다. 여기는 뭐를 강조했다? 비옥도죠. 비옥도.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고 우등지와 열등지의 그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비옥도 차이뿐만이 아니라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고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고 말이에요.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고 또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한다 그러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위치지대는 Tnen의 위치지대 이렇게 하죠. Tnen의 위치지대. 자, Tnen의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한가운데 도시가 있고 그 주변 지역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평평한 곳에 비옥도도 똑같아요. 자, 농사를 짓는다면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생산물 가치에서 뭐도 빼고 뭐도 빼는 거예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도 빼고 이제 뭐도 빼야 돼요. 수송비도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지대라는 거죠. 남는 게 이게 잉여죠. 잉여. 여기 이제 리카도의 차익지대 같으면 수송비를 고려하지 않고요. 여기 이제 위치지대는 수송비까지 고려해서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아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적어지죠. 그럼 수송비가 절약되는 만큼 뭐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지대는 커지는 거죠. 수송비 절약분이 바로 지대가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두 이론에서는 가장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 최원방권 한계지나 또는 비옥도가 제일 떨어져서 최열등지. 자, 그런 땅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그런 땅에는 지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절대지대론에 의하면은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도 뭐가 존재한다.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 지대가 존재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자, 이런 지대를 무슨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지대를 절대지대라고 하죠. 자, 요거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렇게 하죠.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지대 존재하는 이런 지대가 이제 절대지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두 이론이 잘못됐다라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지대 차이 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위치 좋으면 지대 차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두 이론이 뭐를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최열등지와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걸 설명 못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맞아요. 다른 부분은 맞는데 요 부분을 이제 마르크스는 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절대지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찰지대는 요 위치지대를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이걸 발전시켜서 얘네들은 농경지잖아요. 농경지. 농경지 지대로네 여기는 200년 전. 근데 요 입찰지대는 도시지대죠. 도시지대. 도시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경매에 참여해서 그 입찰 금액을 써내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도시 제일 안쪽에는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하면 이게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낼 거고 주거용이 두 번째, 공업용이 세 번째 이렇게 써낼 건데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공업용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이 교차점 있죠. 교차점에서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낙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은 상업용이 낙찰받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주거용이 낙찰받게 될 거고 다음에는 공업용이 낙찰받게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꺾인 선이 되는 겁니다.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입찰지대의 의미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뭐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용의죠. 최대 금액이에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바로 입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실제로 써낸다면은 저만큼을 써내면은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죠.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지대가 바로 입찰지대입니다. 정상 이윤은 있습니다. 초과 이윤이 0이라는 얘기는 정상 이윤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이윤 이런 것들을 정상 이윤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그 353쪽에 지대론을 보십시오. 2번 문제 보세요. 2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받았다. 맞죠? 그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비옥한 토지량은 희소하고 한정돼 있고 수학체감 법칙 맞고요. 그 다음에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맞죠?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대가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다. 맞죠?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절대지대는. 그 다음에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맞죠? 입찰지대가 이거 아까 이거잖아요.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게 요 안쪽은 상업이잖아요. 여기에 할당되는 거고 여기는 주거용이 할당되고 여기는
공업용이 할당되는 거죠. 다음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차액지대는 고전학파요, 신고전학파요? 고전학파잖아요. 이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봤어요? 잉여라 봤어요. 예, 빼고 남는 잉여, 비용이 아니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그 이제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그 지금 349쪽이나 350쪽에 있는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제지대, 입찰지대, 요거 여기 있는 키워드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내용이 좀 있는 게 입찰지대가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입찰지대의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그 3번에 입찰지대란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런 그게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줄에 동그라미 3번에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며, 이거는 다 위치지대 내용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지대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이런 표현들은 이 조건을 단순화시켜서 이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 같은 내용들이죠.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게 있죠. 자,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 개의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내는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용의 입찰지대 곡선은 얘가 되는 거고요. 주거용의 입찰지대 곡선은 얘가 되는 거고요. 공업용의 입찰지대 곡선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꺾인 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동그라미 2번에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건 뭔가 하면은 생산 요소를 얼마든지 다른 생산 요소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업종이 무한히 많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가정을 할 때. 그럼 이게 선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곡선을 포락선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포락선. 포락선. 예, 요렇게 이제 맨 위에 이렇게 한 선을 포락선이라 그래요. 자, 그 정도는 됐고요. 다음에 이제 351쪽에 괄호 5번에 도시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에요. 생산 요소를 쉽게 바꿀 수 있으면 대체성이 큰 거고, 생산 요소를 쉽게 바꿀 수 없으면 대체성이 약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하면은 농공상이잖아요. 농공상.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바꾸기 쉽냐 어렵냐를 얘기할 때 보통 노자토를 얘기한다면 생산 요소 노자토. 우리 이제 3분법에서 토지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대빵이에요. 자본이 대빵이어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해요. 생산요소 대체성을 얘기할 때 주로 생산요소 대체성. 근데 이제 우리는 노동 쪽은 잘 얘기 안 하고 토지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냐 작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차 산업은 농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작다? 크다? 자본이 토지를 쉽게 대체할 수 있다? 토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농사 짓는 게? 안 되죠. 토지를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자본이. 이게 자본이 대체한다는 게 뭐예요? 토지를 대체한다는 거는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토지 없이 토지는 적게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본이 토지를 대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1층에 논, 2층에 밭, 3층에 과수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습니다. 농업은. 근데 상업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보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가 잘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체가 잘 된다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층고를 생각하면 돼요. 층고. 위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토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토지를 적게 쓰니까. 됐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참고 박스를 보시면은 그 경제지대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딱 한 번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제지대라는 말은 이 지대라는 말이 토지 사용대가잖아요. 아까 지대 했잖아요. 지대는 토지 사용대가인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죠. 그래서 경제지대라고 할 때는 이거를 토지 사용대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잉여로 해석해야 돼요. 잉여. 토지 사용대가라면 굳이 앞에 경제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토지 사용대가면 그냥 지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앞에 경제라는 다른 단어를 붙인 이유는 이게 어떤 성격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잉여라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여기서는 토지 사용대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시치미 떼지 마라 그러죠. 시치미 떼지 마라 그러죠. 예? 그 시치미가 뭐예요? 매 이름표란 매 이름표.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잖아요. 거짓말 같은 거 할 때 시치미 떼지 마라 이렇게 할 때 그 시치미가 매 이름표 떼지 마라 이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원래 시치미의 뜻은 매 다리에 붙여놓은 이름표예요. 매 주인을 나타내는. 근데 남의 매를 잡아놓고 시치미를 떼버리면은 그게 누구 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거기에서 나온 말이 시치미 떼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지대라고 할 때는 지대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하라고요? 잉여를 생각하라고. 그래야 이해가 된다고요. 잉여라고. 잉여. 아시겠죠? 마음의 눈으로 보라 그랬죠. 마음의 눈으로 보라. 눈으로는 경제지대를 읽어도 속으로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잉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생산 요소를 공급해요. 생산 요소를 수요합니다. 모든 게 다 수요 공급은 다 이렇게요. 수요는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 자, 이러한 생산 요소에는 이런 성격은 이제 모든 생산 요소가 다 똑같아요.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나 다 성격이 똑같은데 그 중에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게 설명드리기가 더 쉬워서 노동이. 자, 제가 생산 요소 공급자예요. 맞죠? 여러분도 생산 요소 공급자예요. 각각으로 노동을 공급할 때는 여러분도 생산 요소 공급자예요. 이 업체는 생산 요소 수요자예요. 이 학원 같은 업체들은 생산 요소 수요예요. 됐나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은 그 취업하는 그 회사에서는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거고 여러분은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해요.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는데 하루 일할 때의 업무 강도하고 추가로 하루 일할 때의 업무 강도하고 어떻습니까? 하루 더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힘이 더 들죠. 처음에 하루 일할 때보다는 두 번째 하루 일할 때 힘이 더, 애를 더 써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5일 6일 일하는데 어디선가 학원에서 하루 더 일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지금까지 받던 만큼 하고 갈까요? 지금까지 받던 만큼 받아가지고는 안 가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벅차가지고 이게 원고 작업하는 거 지금 겨우 이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없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그 업무 강도는 점점 더 세지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학원한테서 돈 받을 때 월요일은 요만큼 받고
화요일은 요만큼 받고 이렇게 받을까요? 다 똑같이 받아야 될까요? 다 똑같이 받겠죠, 대체로. 다 똑같이 받으면 어디에 맞춰서 똑같이 받을까요? 제일 밑에, 제일 위에, 평균? 만약에 평균에 맞춰서 똑같이 받으면 목요일부터는 수업 안 나가죠. 오늘 목요일인데요. 힘 더 드는데, 하루 더 일하는데 힘이 더 드는데 똑같이 받으면, 그렇죠, 최고치를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할 때 안 간다고요. 힘이 요만큼 더 드는데, 추가로 요만큼 더 드는데 요만큼 돈 준다고 하면 안 가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가장 힘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 똑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애쓰는 총 노력의 합은 이만큼이죠. 근데 받기는 얼마 받아요? 이만큼 받죠. 예를 들어 100만 원에 6일이다. 속으로 600만 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러면 자, 이게 S는 총합은 이만큼인데 받기는 이만큼 받으면 요만큼 뭐 요만큼은 잉여, 저도 남는 게 있어야죠. 잉여예요, 잉여. 요만큼을 뭐라고 한다? 잉여,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라고 해요. 자, 보세요. 생산 요소가 노동이잖아요. 생산 요소가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붙여요, 이름을? 경제지대, 지대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생산 요소이든 이런 잉여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생산 요소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다면요, 어떤 의미일까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가. 비탄력적이면 어떤 의미예요? 생산 요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전국에 부동산 학개론 강사 공급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죠.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더 점점 많아지겠죠. 제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전국에 더 이상 공급이 증가가 안 되면 전부 다가 뭐가 돼요? 전부 다가 잉여가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되는 업종, 생산 요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업종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잉여에 가깝습니다. 어떤 게 생산 요소 공급이 잘 안 되느냐, 그런 거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유명 연예인들, 그런 생산 요소 공급은 1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요? 뭐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이런 배우들, 그런 거 되면 돼요. 그런 거 되면은 버는 게 거의 잉여예요. 또 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업종, 변호사, 의사, 변리사,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애쓰는 노동의 크기보다는 버는 수입이 많다는 거죠. 도선사 있죠, 도선사. 도선사라는 직업 있죠. 바다 이 물 속에 물길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 속에도 암초가 있단 말이죠. 그걸 알고서 배를 이끌어요. 망망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육지 근처로 오면은 이게 많단 말이에요, 암초가. 그러면 그 도선사는 속에 암초가 있는 걸 보고 물길을, 바다를 오는 거죠. 바다 속의 물길을 알고. 이게 우리나라 직업 만족도 2위, 연봉 1인가 2위 뭐 그래요.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만 하면 돼요. 맞잖아요.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도선사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버는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격 취득하기도 쉽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게 보여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자, 시험 치기 전에는 시험 쉬워야 된다고 하고 합격한 후에는 어려워야 된다 그래.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야 되니까, 비탄력적이 돼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많아진다? 잉여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수입은 이 말이에요. 총수입은 경제지대와 요걸 뭐라고 하는가 말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애쓰는 만큼을 전용수입이라 그래요. 요만큼도 안 주면은 나는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애쓰는 만큼도 안 주면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전용 이전 수입이라고 해요. 요거는 잉여가 되는 거고요. 됐나요? 예, 총수입은 이 말이에요. 총수입은 요 잉여 경제지대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이전 수입의 합으로 돼 있다. 또는 전용 수입. 자, 근데 정말 제가 바라지 않는 바지만 전국에 부동산 학개론 강서가 줄을 나래비로 서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그럼 제 목숨은 파리 목숨이죠. 최대한 애를 다 써야 돼요. 예, 애쓰는 만큼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잉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됐나요? 예, 이런 업종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바 같은 거, 시간당 알바 항상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경우는 일하는 만큼 그냥 겨우겨우 그냥 받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찾아도 이런 잉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좀 더 공부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느 정도는 잉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격증이 없는 업종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업종이 분명히 잉여가 더 있을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경제학 재밌죠?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도시공간 구조론 보시겠습니다. 355쪽에. 자, 이 도시공간 구조론은 그 중요도가 지대론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는 나와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이것도 이제 지난 순환하고 지지난 순환 다 좀 설명을 드렸어요.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동선다 위주로 보시면 돼요. 도시공간 구조론. 자, 여기서는 이제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자, 요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도시 성장 구조론이라고도 해요. 성장 구조론. 그러니까 성장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게 무생물인 도시에 생물인 것처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생태학적 관점. 특히 동심원 이론이 그렇습니다. 특히 동심원 이론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커져가죠. 이렇게 커져간다는 게 동심원 이론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죠. 원래는 중심지가 있고 그 바깥에 주거지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커진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주거지대가 있는데 이게 더 커지는 거죠. 도시가 더 커지니까 주변이 개발되는 거죠. 이제 성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 주거지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낡은 지역으로 되면서 바깥에 있던 새로운 주거지역이 생기면서 중심 업무지역은 이렇게 일정 부분 좀 확장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천이지대가 돼간다 그랬죠. 중심 업무지구 좀 침입이 발생하고 건물들은 낡아지고 도심의 슬럼 지역처럼 그래서 천이지대가 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이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그러면서 이쪽은 저소득층들이 살게 되면서 더 바깥이 고소득층들이 살게 되고 도시가 더 성장하게 되면은 통근자지대가 형성되는 이렇게 이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 그러죠. 자, 그게 이제 동심원 이론이고요. 근데 선형 이론은 자 이런 동심원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방팔방으로 교통 조건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도시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교통을 강조한 거죠. 교통축. 교통축을 강조해서 이거는 축이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축이론. 그래서 축이 있는 쪽으로 더 도시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형 이론이고, 이 선형 이론은 이런 축 근처에 이제 뭐가 이제 형성이 돼요. 경공업지대 같은 것도 형성이 되고, 이 경공업지대 형성이 되면은 이 주변에 누가 거주하게 돼요? 저소득층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중심 업무지구 근처 여기에 저소득층이 살았잖아요. 여기서 저소득층이 살게 되잖아요.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사는 것과는 떨어져서 고소득층들은 이쪽에 살고요.
이게 주거 분리가 나오죠. 그리고 중급자지대는 이 중간에 중급자지대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선형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바로 체크를 해드리면, 그 355쪽에 의의를 보시면,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농촌 토지형 구조를 도시 토지형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튀넨의 농촌 토지형 구조, 이게 입지 교차지대, 위치지대론이에요. 튀넨의 위치지대론. 요게 위치지대론이 아까 입찰지대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어디도 영향을 미쳐요? 도시 공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죠. 도시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버제스 이론에. 다음에 그 반가로 2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뭐 시카고 대학의 뭐 시카고 학파다 뭐 이거는 뭐 우리 알 바 아니고요. 다음에 반가로 3번에 버제스는 거주지의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용도에 이제 침입을 하는 거죠. 특히 저 천위지대 같은 경우에 그런 과정으로 보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어 나간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 다음에 그 동심원 지대에서 이거는 이제 그 1지대, 2지대, 3지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순서를 좀 알아두시고요. 순서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5개를 순서대로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걸 이제 발전시킨 것이 넘어가시면은 이제 선형 이론이죠. 그 선형 이론에서는 그 호이트죠, 호이트. 선형 이론은 1939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호이트에 의해 제안된 도시구조 모형으로서 미국의 142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수립됐다. 이런 뭐 숫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호이트에 의해서, 이것도 습관적으로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다음에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거죠.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지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의 구조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모양인 선형, 이렇게 되죠. 이 선자가 부채꼴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반가로 2번을 보세요.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에요.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고급주택지역, 그 이제 반가로 3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고급주택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요.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고요.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도표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제일 안쪽이 중앙 업무지대, 중심 업무지대죠. 그 왼쪽 아래 위로 펼쳐진 2번이 경공업지구가 되고요. 그 2번을 감싸고 있는 게 전부 다 3번이죠. 2번을 감싸고 있는 게 3번이잖아요. 그 3번은 저급주택지구고요. 그 저급 3번이 천위지대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도 있죠. 동심원 이론의 천위지대. 그리고 5번은 오른쪽 끝에 고급주택지대가 있고요. 4번은 그 중간에 아래 위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비판을 받는 것은 그 반가로 1번을 조금 더 비판받아요. 선형 이론은 주거지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의 경우에는 그 의의를 보시면, 다핵심 이론이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죠. 요거는 이제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붙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를 이제 봐주시면 되는가 하면은 회계 성립 요인이죠. 그 회계 성립 요인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은 그 위치와 시설을 중심으로 획을 형성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유사업종 간 집중 지향성이죠. 유사업종 간 집중 지향성. 비슷한 업종은 한데 모여서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 때 그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인가요? 그 주변에 이제 뭐 수리하고 뭐 판금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부품 가게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 있잖아요. 획을 형성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분산 지향.
이종 업종 분산지향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게 이종 업종 분산지향. 그러니까 방가로 1번은 뭐 1번은 아까 1번은 특정 입지와 시설 필요, 특정 입지와 시설 필요 요거고요. 두 번째는 동종 업종의 집중 지향성. 세 번째는 뭐예요? 이종 업종의 분산 지향성. 서로 이제 한 대 같이 못 있는 거죠. 요거를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도 그래요. 입지적 비양립성.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입지적 비양립성. 다음에 네 번째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낮은 업종은 외곽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가는요,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과 다핵심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 성장 구조 설명에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동심원 이론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도시 토지 연관 내부조는 다핵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대 대도시의 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하기는 용이하죠.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 하나 풀고 좀 쉬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 볼까요? 360쪽의 2번. 다음 가로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 이제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는 소매 인력 법칙을 말하는 거고요. 니은의 도시 내부 기능지기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동심원 이론이고요.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돼 부채꼴 모양 하면은 선형 이론이죠.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 형성됨. 다핵심 이론.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대 이론도 그렇고 동심원 이론, 도시 성장 구조 이론도 그렇고 이게 그 핵심되는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여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냥 사람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무시하라고. 일단 굳이 사람 이름 몰라도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무시하고 그 각각의 이론에 핵심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요. 됐죠? 그러면 점수 그렇게 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좀 쉬고 이제 입지 선정 활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